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팔자 타령은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팔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게 있다면 저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잘 되던 가게가 제가 가면 그때부터는 손님이 안 들어오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제가 들어가면 꼭 뭔가 분란이 일어나서 친구들 사이가 나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별명이 파괴지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만 가면 뭐든지 파괴가 된다는 뜻이었죠. 오죽하면 저한테 전쟁이 나면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가는 곳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다른 쪽 편에서 그래야 우리가 산다. 맞아, 맞아. 파괴지왕이 가는 곳에는 멸망이 있으리.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엄마가 편찮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서 그 생각은 더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정말 쫄딱 망해서 저는 고모 집으로 갔거든요. 저희 고모는 시댁도 너무 잘 사는 집이었고 고모부랑 고모도 사업을 크게 하셔서 엄청 큰 부자였는데 제가 고모 집에 간 지 1년 만에 모든 사업이 다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정말 파괴의 신인가 봐. 내가 손대는 건 다 파괴되는 것 같아. 그 마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제가 졸업하고 1년 뒤에 제 고등학교는 폐교를 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예견되었던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졸업하고 나서 폐교가 된 것은 역시나 제 탓이 아닐까라는 동창들의 말이 있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대학은 4년제였는데 그 대학이 부실대학인가 뭔가로 걸려서 제가 다녔던 과가 사라졌어요. 대학교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과가 통폐합이 되었거든요. 졸지에 입학했던 과와 다른 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저랑 같이 다니던 동기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어떡하냐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안해 얘들아, 내 탓이야. 그렇게 저는 홀로 만약에 이 세상이 망한다면 나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선뜻 어느 회사로 취직을 하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전전했는데 진짜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가 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가게는 주인이 월세를 못 낼 정도로 나빠져서 어느 날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고 정말 1년을 못 견디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게 나은 일이 아닐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 아빠는 제 초등학교 때 망한 사업 때문에 여전히 힘들게 사시느라 저한테 그 어떤 도움도 못 주시는 상태였죠. 할 수 없이 저는 취직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은 아르바이트 중 하나는 바로 사주와 타로를 봐주는 일종의 점집 매니저였어요.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사주나 타로 카페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간단하게 예약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 부적 같은 거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런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사오는 일도 하는 잡부였던 거죠. 물론 시급은 최저였지만 그래도 큰 프랜차이즈나 애써서 오픈한 가게를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안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집에서 4년이나 일하는 장기 근속자가 되었습니다. 점을 봐주시는 분이 중년의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사주가 희한해. 어딜 가면 절벽에 꽃 한 송이 못 피우는 것처럼 계속 메마른 사람으로 사는데 인연을 만나면 정말 절벽이 무너지고
멋진 풍광이 나오는 그런 사주야. 그런데 그 인연 만나기가 너무 고되다. 점집에 4년쯤 있다 보면 그런 종류의 얘기는 그냥 늘 들리는 얘기라서 저는 그냥 겉으로만 네네 하면서 대답을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희망이라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원래 점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99개의 절망 속에 하나의 희망을 주고 그 희망으로 인해 조금 더 힘을 내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을 조금이라도 준달까요? 저는 종교도 없고 점과 미신을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그냥 점집에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파괴지왕이더라도 내가 파괴하지 않는 것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를 보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하나의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여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 뭐 나름의 의미는 있다. 거기까지가 딱 제 생각이었어요. 나름 제가 있는 점집은 사장님이 잘 보신다고 소문도 좀 나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꾸준히 다니는 단골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 다니시는 분은 제가 그 점집에서 일하기 전부터 드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보다 한 10살 정도 위인 분인데 하여간 그분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저희 점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점집 대표님이 그분은 따로 예약받지 말고 그냥 오시는 대로 바로바로 들여보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찐 단골이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과 저는 안면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가씨 사주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혹시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생년월일이요? 전 단골 손님이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시는 건 처음이었어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대표님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제가 정말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단골분 아들의 사주도 굉장히 특이한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주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큰 화를 입는다는 사주였는데 제가 그 아들분과 맞는 사주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어쩐지 제 사주를 물어보고 며칠 뒤부터 그 단골 손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과자도 갖다 주시고 케이크도 갖다 주시고 예쁜 옷도 갖다 주시고 저한테 뭘 자꾸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처음이었어서 거절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저한테 호의를 베푸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딸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자꾸만 좋은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부모님조차 저한테 너는 뭐든 손대면 파괴되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살으라고 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분, 그것도 가게에서 만난 단골분이 저한테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낯설고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보다 6살 많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둘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내가 아가씨 사주를 들었잖아. 우리 아들이랑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동쪽에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장소를 좀 정해볼까? 네, 점집을 자주 다니시는 분 말투다웠습니다. 저는 사실 파괴지왕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감옥 때문에 그동안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꺼려왔거든요. 연애라는 것도 잘 안 해봤고 사실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굳이 자기 아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오니 그래 한번 만나나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그때는 진짜 깊이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단골분 비위 맞춰드리는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분은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이때 제가 원래 근무 시간인데 저 단골 손님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와서 아들 좀 만나보라고 하셨거든요. 저 어떡하면 좋겠어요? 괜찮아. 먼저 나가봐. 그 정도 편히 받으려도 되는 손님이잖아.
사실 우리 집 오면서 항상 아들 걱정하셨거든. 아들 여자친구 배우자 그런 거였는데 자기가 딱 맞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만나봐. 그렇게 저는 얼결에 사장님과 단골 손님 이 두 분에게 약간 떠밀리다시피 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단골 손님의 아들은 첫인상은 그렇게 임팩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유순하고 착한 사람, 뭔가 자기 엄마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사람 그 정도였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뭐랄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걸 파괴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두 번째 만남은 3일 뒤 오후 7시 40분 정도에 서쪽에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어머니 소원 못 들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괜찮으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도야 뭐 저한테 피해되는 것도 없는데 들어드려야죠. 그럼 서쪽에서 뵐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장소는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봬요. 우린 서쪽에서 만나요. 제가 서쪽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자 그 사람이 정말로 크게 웃더군요. 그 웃음이 아주 좋은 미술 작품처럼 제 마음에 와서 확 박혔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남녀 같았어요. 아주 평범한 남녀요. 다만 며칠에 한 번씩 그가 어느 방향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 빼고 말이죠. 아마 그거는 저희 단골 손님이신 그분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듯 했습니다. 한두 번은 어머니가 만나라는 날 외에 저희는 만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무슨 왕과 궁녀의 만남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데이트하면서 어른이 정해준 날만 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머니가 정해준 날이 아닐 때 만나면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데이트한 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괜히 잔소리 들어. 말 안 해요. 뭐 일일이 다 얘기를 해. 다만 어머님이 언제 만나라, 몇 시에 만나라, 어느 방향에서 만나라 그럼 그냥 그거나 지켜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이 정해주신 한 달에 4~5번의 데이트 외에 더 많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몰래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수순 따라 결혼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님이 저희 점집에 발길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대표님은 저 때문에 단골 하나 잃었다고 진담 반 농담 반 섞어서 말씀을 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불쑥 점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뭔가 한참을 말씀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내가 뭔가 말씀 하나 드려놓았다. 가서 잘 들어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 거 있다고. 내가 아니고 네 시어머니 될 분이 대신 말해달라 하고 가신 거 전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너 시집 가야겠어. 갑자기요? 오늘 와서 너희 날짜 받아가셨어. 그 중에 제일 좋은 날이 4개월 뒤야. 그런데 그 전에 너 여기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돈 어디서 벌어요? 저 돈 벌어야 돼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알지. 네가 여기서 뭐 돈 많이나 받았니? 나도 네가 그렇게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있어줘서 많이 고맙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네가 여길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하잖니. 그리고 너 그래도 한 2년은 같이 살아야 된다 시어머니랑. 왜요? 그게 네 남편 될 사람 기운에 좋대. 나 말고 또 어디 다니시는 데가 있나 봐.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쪽에 발길을 끊으셨던 것 같아. 아, 그럼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워낙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나야 뭐 사실 신기가 있니 뭐가 있니?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그래서 요즘에 점점 손님들 젊은 친구들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데 아마 진짜 뭘 좀 보는 사람한테 가신 것 같아. 그분이 네 사주랑 아들 사주랑 아주 잘 맞는다는 말을 해줬나 봐. 다행이지 뭐. 하긴 뭐 사주는 있는 걸로 보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다른 말은 안 하긴 할 텐데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들으신 말씀이 있나 보더라. 어쨌건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퇴직금까지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너 4년간 애쓴 거 조금은 챙겨줄게. 수고했어. 고맙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거나 남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나름 정들고 재밌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을 저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사장님과 직접 얘기해서 그만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했고 기분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결혼하고 나서까지 다닐 생각은 저도 사실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되게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엄마 때문에 산통 다 깨졌어. 엄마가 벌써 뉘앙스 다 풍기셨지? 그렇지 뭐. 어쩌다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정말 결혼해? 나 프로포즈 되게 멋있게 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 일하는 데 가셔서 애들 4개월 뒤에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만두라고 했다고. 내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냐? 나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고 날짜는 우리끼리 먼저 좀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아니 4개월 뒤에 그날이 정말 100년에 한 번에 오는 기일인데 그날을 놓칠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 진짜 이제 나도 엄마 저러시는 거 너무 지겹다. 아니에요. 됐어요. 뭐 길일이라면 나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지켜서 해로울 건 없잖아. 다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거 따져서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빠랑 나도 사실 결혼 미룰 생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포즈 해요. 나 그래도 프로포즈는 받을래. 그럴까? 그러면 일단 자 여기 반지 그리고 사랑해. 미래의 내 아이의 멋진 엄마가 되어주고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족을 이뤄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너를 만난 건 우리 엄마 때문이긴 하지만 그냥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행복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네 덕분이야. 고맙다. 사랑해. 행복하자. 약간은 더듬거리고 앞뒤도 잘 안 맞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의 프로포즈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4개월의 결혼 준비 시간은 참 짧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연애한다는 것도 몰랐다가 갑자기 4개월 뒤에 결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얼결에 상견례에 각종 촬영까지 마무리하면서 정말 모든 게 얼결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얼결 안에는 어머니의 치밀한 날짜 선정이 있었죠. 예, 웨딩 촬영은 산에서 해라. 너희가 물이 별로 안 좋댄다. 나무 많은 곳에서 해, 웨딩 촬영. 그것도 남동 쪽에 좋은 기운이 있다니까 남동 쪽에 있는 수목원 이런 데 가서 하거라. 그리고 상견례는 해산물 쪽으로 잡어. 그 사돈댁하고 우리 집하고 궁합이 해물이란다. 그러니까 횟집이나 일식 그쪽으로 잡자. 매사 모든 선택에는 어머님이 다니시는 점집인지 절인지 하여간 누군가의 입김이 계속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나가면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가게 말고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주 은밀한 눈빛으로 저에게 쉿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신기가 좋으신 분이야. 아주 예민하신 분이고 본인의 능력과 얘기가 여러 곳으로 퍼지는 걸 원하지 않으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한번 뵙게 해주마.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여쭤보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어쨌건 저희는 신혼여행지까지 어머님이 참견하시고 정해주시는 대로 다 정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혼여행도 그렇고 결혼식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꿈꾸는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 꿈을 아예 꿀 수가 없었죠. 파괴지왕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제가 손만 대면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월이었는데 그 어떤 것도 제 계획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이 너무 이상하거나 싸구려나 그런 걸 권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되게 좋은데 여기 너무 멋있는데 하는 것들을 권하시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거절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으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신혼여행지는 태국으로 잡혔어요. 태국도 어머님이 무당에게 받아오신 나라였어요. 태국 중에서도 치앙마이, 그 안에 어떤 숙소가 좋다는 것까지 다 어머님이 정해주셨죠. 한 번도 안 나가본 곳이고 신혼여행지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나도 치앙마이가 항상 가보고 싶었어. 이번에 너희 갈 때 그냥 나도 따라가야겠다. 엄마, 신혼여행을 시어머니가 왜 따라와요? 예, 내가 너희 뭐 따라다닌다니? 관광하고 그런 거 너희 마음대로 해. 그냥 호텔만 같이 써. 그리고 어차피 방 같이 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서로 관광 자유롭게 할 동안 나는 내가 알아서 놀고 그냥 내 구경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너희 가는 시기에 치앙마이 가는 한국인이 대체 몇 명이나 되겠니? 그 사람들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다 너희 신혼여행 방해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 참 이상한 말이지만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법도 없었죠.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저희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머님, 그러세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러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가는 공항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삐걱였어요. 저희 뒤쪽에 줄 서 계신 어머니도 불편하고 그런 어머니 신경 쓰랴, 저한테 신경 쓰랴, 잔뜩 곤두서 있는 남편을 보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편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머니는 나 신경 쓰지 마, 모르는 아줌마 취급해 그냥 이라 말씀하셨고 오히려 자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이 더 쏠리는 것 같아 그냥 정말로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비행기에 타서는 좌석이 다르고 너무 피곤해서 자느라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기는 했어요. 그렇게 치앙마이에 도착했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죠. 우리 로맨틱하게 춤도 좀 추고 같이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낼까? 아니야. 우리 빨리 자자. 우리 비행기에서도 피곤했잖아. 지금 결혼식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거의 14시간 깨 있었어. 너무 피곤해. 하긴 자기 피곤하면 안 돼. 컨디션 챙겨야지. 피곤하면 내일 관광도 못하고 몸도 안 좋아진다. 얼른 자자 그냥. 너무 피곤해서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막 들려던 찰나 호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왜? 어머니 편찮으시대. 잠깐만 나 엄마한테 좀 갔다 올게. 그렇게 남편은 허둥지둥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 4시가 되도록 방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피곤했는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벌써 아침 8시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밤새 배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병원을 가자고 그랬는데 병원은 싫다. 그리고 무조건 옆에 좀 있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방으로 못 돌아갔어. 당신은 좀 잔 거야? 응, 나는 정말 기절하듯이 잤거든. 미안해. 내가 미처 챙기지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가볼게. 아니야. 엄마 지금 괜찮아지셨어. 엄마 좀 주무신대. 안 그래도 나 지금 막 방으로 가려던 참이야. 얼른 와요. 그렇게 남편은 잔뜩 지친 채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끌어안고 투정하듯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자기야, 우리 지금이라도. 무슨 소리야 지금. 오빠 완전히 죽기 직전 사람 같아.
밤에 한숨도 못 잤지? 한숨도 못 잤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잠깐 잔 거 외에는 지금 밤을 꼬박 샌 거지. 오빠 그러다가 진짜 쓰러져. 일단 오늘은 관광이고 뭐고 일단 오빠는 호텔에서 좀 자라. 그러면 자긴 뭐 하게. 나는 그냥 호텔 앞에 잠깐 갔다가 로비에서 놀기도 하고 근처 좀 돌아다니다가 들어올게. 우리 오후쯤에 같이 늦은 점심 먹고 저녁 같이 보내면 되지 뭐. 그래도 괜찮겠어?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오빠 일단 좀 자고 있어. 그렇게 저는 남편을 두고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같이 좀 돌아다니고 싶기도 했지만 정말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와서 너무너무 피곤해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 데리고 나가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재우기로 한 거죠. 그렇게 남편은 호텔방에서 푹 잠을 자고 저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너무나 깔깔깔 웃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어머님이신 거 있죠? 어머님은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코끼리 체험장에서 코끼리를 타고 너무 신나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지난밤에 그렇게 편찮으셨다는 분이 너무 쌩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어머님을 아는 척을 하려다가 어쩐지 지금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호텔 주변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방으로 들어오니 남편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서 부시시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푹 잤어도 제대로 수면의 흐름이 잡히지 않고 중간에 수면 흐름이 끊기면 아무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더 쌓이는 느낌이잖아요. 어쩐지 남편이 그래 보였어요.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둘이 어디 나갈 힘도 없어서 그냥 호텔방에서 쉬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제서야 조금 살아난 남편이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제 못 즐긴 신혼의 첫날 밤을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 아, 몰라, 진짜. 남편이 딱 저를 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췄을 때였습니다. 호텔 방문을 누군가가 부서질 듯 두들기더라고요. 문 열어, 문 열어. 남편이 후다닥 달려가 문을 여니 거기에는 술이 얼큰하게 취한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아이, 엄마, 이건 또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보니 세상에 죽은 네 아빠도 생각이 나고 과부가 혼자 살면서 자식 키우며 당했던 서름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이 좋은 데를 네 아버지는 왜 못 보고 그렇게 일찍 갔을까 한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생각이 많고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술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었다. 아들아, 아들아. 세상에 잔뜩 취한 시어머니는 저희 방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밤새 술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편찮으셔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 있으면 저는 잠이라도 잤죠. 방에 와서 내내 술주정을 해대시는 통에 저는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제가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방으로 가세요. 방? 여기가 내 방이다. 여기가 내 방이야. 술에 취한 시어머니는 도저히 컨트롤이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한창 주정을 하시더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끌어안으시고는 갑자기 침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억지로 눕히고는 그 옆에 누워서 남편을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이렇게 아들 안고 잠도 자네.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에 남편의 옷자락을 돌돌 말아주고 마치 포박하듯 남편을 안고 잠이 들어버리셨어요.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에게 자리를 뺏긴 불쌍한 며느리가 돼버렸죠.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일어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꽉 안고 안아주시는지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안 보였습니다. 여보, 그냥 여기서 오늘 어머님이랑 자. 내가 어머님 방에 가서 잘게.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이틀째 이게 대체 뭐야? 아니, 엄마는 왜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으이씨. 그냥 아버님 생각나셨다잖아. 나 그냥 어머님 방에서 잘게. 미안한데 나 정말 너무 잠이 쏟아져. 저는 어머님한테서 방키를 가져다가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청했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더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는지 또 금세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니 아니나 다를까 아침 9시더라고요. 어머님 방에서 나와 저희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꿈나라셨고 남편은 어머님 옆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나 한숨도 못 잤어. 어머님, 좀 일어나 보세요. 속 안 쓰리세요? 어떻게 뭐 똠양꿍이라도 드실래요? 여긴 해장국은 없고 국물 요리는 아무래도 똠양꿍이나 쌀국수라도 드실래요? 아우 머리야, 됐어. 나 내 방 가서 그냥 누울래.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니? 너희가 날 여기로 데리고 왔니?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어제 완전 진상이었어요. 몰라요. 방으로 가요 진짜. 그리고 오늘은 진짜 우리 좀 방해하지 마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까지 엄마랑 내가 있을 순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뭘 방해했다고 그러니? 그래 얘, 내가 첫날에는 아팠고 어제는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뭐 일부러 그랬니? 정말 너 말 너무 서운하게 한다. 아이고 서러워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너무 지쳐서 밖을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냥 호텔방 안에서 쉴까? 우리 첫날 밤 말고 첫날 낮을 그냥 지금 누려볼까? 아니야,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하긴 나도 그래. 그럼 우리 2시간만 자고 오후에 나가서 근처 산책이나 하자. 그래도 쇼핑센터는 구경하고 가야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자자. 그렇게 저희는 이국적인 풍경은 눈에 담지도 못한 채 그저 피곤에 쪄들어 다시 침대로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싶어 나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호텔방 키가 안 먹히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호텔방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호텔방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카운터에서는 자기네 예비키로 도와주겠다며 올라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간신히 방으로 들어가 짐 좀 챙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는데 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어머니였어요. 예, 내 방 문이 안 열린다. 근데 나 여기서 일단 좀 씻어야겠다. 너무 찝찝해. 아니 엄마, 호텔 프론트에 가서 예비키로 열어달라 그래요. 우리도 호텔방 문 안 열려가지고 걔네한테 부탁해서 열었어요. 지금 프론트에 단체 관광이 왔는지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너희 방에서 좀 씻기만 한다니까. 그렇게 또다시 저희 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탕에 물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3시간을 탕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니 저희는 밖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침대에 멍하게 앉아서 알아듣지도 못한 TV만 계속 보고 있었죠. 그렇게 3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나오신 어머니는 저희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건 어떨까? 엄마,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둘만 보내야죠. 이 첫날엔 엄마 아팠고 어제는 엄마 술주정했고 오늘까지 엄마랑 같이 있으라고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방문도 안 열리는데 지금 나네 쫓는 거니? 나 그럼 뭐 밖에서 혼자 돌아다녀야 되겠니?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프론트에 얘기해서 예비키를 받으면 너희 정말 너무한다. 너무 나를 괄시한다 정말. 나는 그냥 이렇게 외국에 아들 며느리랑 나왔으니 마지막 날 서로 마음에 있는 소리도 하고 앞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다짐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싶은데 너희는 어쩜 이렇게 나를 방에서 자꾸만 내쫓으려고 하니? 아유,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프론트에 가서 키 바꿔다 드릴 테니까 그때 방으로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얘기 좀 하다 가시고요. 그래, 내가 뭐 여기서 잔다고 그랬니? 그냥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또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시간 목욕하신 것도 모자라 그 다음부터 끝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또 2시간, 3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죠. 저는 정말 쏟아지는 잠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품을 하고 눈이 거물거물 감기는 저를 보고 남편한테 그러셨습니다. 얘, 가서 내 키 좀 바꿔 와라. 얘, 너무 졸려한다. 너희 자야겠다. 그렇게 남편이 키를 교환하러 나간 후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침대에 기대셨습니다. 아유, 피곤해라. 나도 너무 떠들었나 피곤하네. 어머님, 이제 키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어차피 저희 오전에 체크아웃하고 바로 공항 가야 하니까 그냥 지금은 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시어머니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지? 왜 대답이 없으시지? 싶어서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그새 잠이 드신 거예요.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남편이 나간 지 불과 30초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후다닥 키를 바꿔가지고 올라온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제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보고 황당하다는 얼굴로 우뚝 서버렸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몰라, 어머님이 잠들어 버리셨어. 아이, 그러면 엄마 여기서 주무시게 하고 우리 엄마 방에 가서 잘까? 아니, 어떻게 그래. 그래도 여기 어머님 혼자 두고. 어차피 그냥 방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자기랑 나랑 가서 엄마 방 가서 자자. 그때였어요. 잠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얘, 키 가져왔니? 네, 엄마. 아유, 어지러워. 내가 잠들었었나 보다. 잠깐,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얘, 너 나 좀 부축해서 방으로 좀 데려다 줘. 네, 알았어요. 같이 가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간 남편이 또 화뭉차사인 거예요. 안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슬그머니 문자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기도 놓고 가서 남편 핸드폰이 제 옆에서 울리더라고요. 방에 가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방으로 전화를 하자니 그건 또 남편이 왜 못 오냐고 채근하는 것 같고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또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결국 또 저는 그날 잠이 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 옆에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또 이 사람 어머니 방에서 잤나 보네. 결국 우리는 신혼여행을 온 게 아니라 고행길을 온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나왔더니 남편이 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보, 어제는 또 왜 못 들어왔어? 말도 마. 말도 하기 싫어. 엄마가 갑자기 울고불고 쌩떼 쓰면서 나는 아들을 벌써 잃은 것 같다. 내가 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가 가운데서 잘해야 되는데 네가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나는 며느리를 이뻐할 자신이 없다.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엄마가 예쁘다고 나한테 소개해준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뭘 횡설수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 달래고 뭐하고 하다가 지쳐서 나도 그냥 잠들어 버렸어. 미안해. 대체 이게 우리 신혼여행인데 이게 뭐야? 그러게 말이야. 오빠, 나 사실 태국을 오긴 했는데 여기가 치앙마이인지 아니면 우리 집 안방인지 구분이 안 돼. 나 기억나는 건 침대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 뭔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다. 결국 저희는 신혼 첫날 밤을 전혀 치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웃긴 건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건 저희인데 정작 저희 부부는 너무 피곤해서 호텔 주변 잠깐 나갔다 온 게 전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코끼리 투어도 하시고 그 주변의 쇼핑센터 투어도 하시고 치앙마이 관광지도 다 둘러보셨더라고요. 이거는 원 저희가 태국 간 거를 시어머니가 쫓아오신 건지 시어머니 여행 가는 걸 저희가 쫓아간 건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정말로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워낙 모아놓은 돈이 없고 남편도 독립할 만큼 돈은 없어서 시댁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안방과 멀찍이 떨어진 꽤 넓은 방을 저희의 신혼방으로 주셨고
신혼방에는 화장실도 딸려 있고 베란다도 있고 약간 가운데를 닫아서 가둘 수 있는 중문도 있어서 그 문을 닫으면 한 집이 두 살림처럼 나눠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집 구조이기는 했죠. 문제는 집 구조가 아닌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뭔가 사건을 만들어서 저희 부부 사이를 떼어 놓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도 정말 다양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잠자리가 사납다는 이유도 있었고 꿈자리가 무섭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전 보러 다니는 집에서 오늘은 세 식구가 함께 자야 이 집에 들어오는 애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실에서 다 같이 자리를 펴고 자게끔 하시기도 했죠. 한 번은 또 저한테 안 좋은 기운이 붙을 수 있는 날이라 남편이나 시어머니랑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3일간은 남편이 제 곁에 오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은 남편한테 악한 기운이 있어서 제가 다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어디 좀 같이 가자고 그러시면서 지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3, 4일 정도 시어머니와 제가 여행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닌 이상한 동행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남편은 또 출장을 갔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 거의 한 달을 저희 부부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냈고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좀 미치신 거 아닐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어머님인데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겠지. 사실 저도 남편이랑 똑같은 생각이기는 했지만 미친 것 같다는 말을 제 입으로 먼저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몹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워낙 결혼 전부터 미신이나 그런 거를 많이 믿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심하시진 않았거든. 왜 저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 이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엄마 혹시 치매 아니야? 치매라는 게 꼭 뭔가를 까먹는 걸로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상한 망상 같은 것도 치매의 일종이래. 결국 남편은 어머니 건강검진을 핑계로 치매 검사까지 강행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게다가 몸도 아픈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건강한 거면 거의 40대 건강이라고 병원에서 칭찬을 할 정도였죠. 진짜 이상하네. 근데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남편의 의아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을 넘어가고 2달째가 됐는데도 시어머니는 어떡하든 저희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걸 막으시더라고요. 그 방법도 너무 다채로워서 이제는 어떤 핑계가 와도 저희가 놀라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핑계가 매일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자기가 며칠째 숨 쉬다가 과호흡이 온다며 너무 불안하다고 오늘 하루만 자기랑 같이 자자고 남편에게 빌고 빌어서 남편과 한 방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혼자 방에서 뒹굴뒹굴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슬그머니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엌 저쪽에서 뭔가 소곤소곤 통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방에는 남편이 자고 있으니 통화를 못하시고 나와서 전화 중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시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저도 모르게 엿들었죠. 그 통화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애 안 생기게 하려고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 맡고 있어. 근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 더 이상 핑계거리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한 보름만 더 하면 되니까 해봐야지 뭐.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핑계는 저와 남편이 잠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려던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고 그 바람에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밖에서 통화 중이던 시어머니까지 우르르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너 왜?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컵, 당신 괜찮아? 안 다쳤어? 어머니,
지금 통화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 저 똑똑히 들었어요.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통화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너는 지금 시어미 말을 안 믿는 거니? 시어미를 취조하는 거야, 뭐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어머님 손에서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화 내역을 보더라고요. 엄마, 이 연하 선생이라는 사람, 엄마가 혹시 맨날 가서 만난다는 그 무당 아니야? 그 사람이랑 방금까지 통화했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 다 그 선생님이 하실 얘기가 있어서 이 새벽에 시간 맞춰서. 여보, 어머님이 우리 잠자리 일부러 방해하신 것 같아. 어머, 얘,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똑똑히 들었어. 이젠 더 이상 핑계도 생각 안 난다고. 우리 잠자리 방해할 핑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야. 정말 내가 연화 선생님이 꼭 새벽 2시에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엄마! 남편의 다그침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나 때문에 그랬니? 너희 위해서 그랬지. 우리 연화 선생님이 그러잖니. 너희 2달 안에 아이 들어서면 이 집안이 망한댄다. 들어서자마자 온갖 안 좋은 일이 다 생긴대. 그리고 애가 들어서면 일주일도 안 돼서 너 크게 다치고 내장도 안 좋아지고 하여간 네 몸이 아주 작살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겠니? 막아야지. 근데 너희가 알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막았던 거야. 아니, 엄마, 그러면 집안 망하고 나 다치고 그럴까봐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별 수 있니? 2달은 막으라는데. 2년도 아니고 2달 정도는 어떻게든 막아보자 했던 거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무당 말에 의하면 아이가 생기고 1~2주 안에 남편이 크게 다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임신 3개월째거든요. 만약에 무당 말이 맞다면 이미 남편은 만신창이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맞습니다. 결국 그 무당 말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혼전 임신이에요. 뱃속에 아이 있어요. 3개월 지났어요. 이제 조만간 4개월이에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이 생겼다고 하면 날 받기 전에 아이 생겼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숨겼어요. 이 아이 저는 꼭 낳고 싶거든요. 제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뭐? 벌써 아이가 생겼다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2달 뒤에 너희가 꼭 아이를 가져야 될 합방일 몇 개를 받아놨는데 그때 아이가 생겨야 자기 아빠의 복덩이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엄마, 그 말을 아직도 믿어요? 그 무당이 그랬다며. 아이가 생기면 1~2주 안에 내가 크게 다치고 내상도 입고 팔다리도 부러진다고. 나 지금 다 팔다리 붙어 있고 내상 안 입었잖아요. 이미 결혼 전에 그럼 나는 완전 작살이 났어야 맞는데 그 무당 말이 틀렸다는 거 지금 딱 이렇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믿어요? 그제서야 어머니는 살짝 정신을 차리신 얼굴이 됐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연하 선생님이 틀릴 리가 없는데. 틀린 거지. 완전 이상한 사람이구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어머니, 어쨌거나 저는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 낳을 거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무당 말 믿지 마세요. 저희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이렇게 결혼까지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 둘이서 서로 마음 맞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많은 생각이 오가는 듯 얼굴이 착잡해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 애가 언제쯤 생겼니? 대충 날짜는 기억나니? 그건 또 왜요? 어디 가서 또 사주 보고 오게요? 아이, 됐어요. 필요 없어. 나 앞으로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엄마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눈치를 살살 보시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달이 차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남편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계약직이었던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연봉도 크게 오르고요.
그리고 평소에 남편이 하고 싶었던 일로 부서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복덩이네, 복덩이. 어쩜 저렇게 일이 술술 잘 풀려? 우리 아들 일이 아주 순탄대로야. 어머님,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우리 아들 사주 보면서 여기저기 맞추는 거 싫어요. 예, 이제 나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믿은 거는 너희들 연결해 준 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사과할 겸 뭐 하나 준비해놨다. 뭔데요? 애도 태어났고 너희 분가해줘야지. 새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주며 팔자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크게는 못하고 그래도 방 2개랑 화장실 하나 있는 깨끗한 아파트 하나 사놨다. 거기로 조만간 이사해. 아내 살림이랑 다 잘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에게 새 집을 사주셨고 저희는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으셨고 점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러면 복이 와. 너희는 복 받을 거야. 어차피 저도 남편도 애시당초 그런 것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맘 편하시라고 순종했던 거였으니까요. 지금 와서는 어머니도 그때를 떠올리시며 민망해하시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팔자와 복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건데 워낙 의지할 곳이 없으니 무작정 믿은 것 같다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그래도 반발하지 않고 잘 따라줘서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려고요. 사실 인생 그게 전부 아닌가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